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어쨌거나, 뭔가, 그죠?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식을 하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저 역시 또 한때는 그랬고,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자꾸 망하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공부를 한 걸 하고 싶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뭔가 질문을 하면 항상 차트 이야기만 하고, 뭔가 질문을 하면 관심도 없고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혼자 뭔가를 찾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힘들게 공부한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해줘도 좀 귀찮아하는 그런 느낌? 왜 그럴까? 저는 절박하게 주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취미생활로 하나? 한 그 정도? 어쨌든 회원님 질문이, 그죠? 어떤 맨날 파월, FMC, 금리, 한 번도 없던 세상이다. 근데 요즘은 맨날 툭 하면 FMC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그래서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래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아니면 그죠? 영란은행, 무슨 은행, 이런 식으로 다 국가 소유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때요? 국가 소유가 아니죠. 또 어떤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름도, 그죠? 한국은행 이런 게 아니고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이상하게 부르죠. 그래, 이거 왜 그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 걔네들 갖고 얘들 한 소리, 쟤들 한 소리, 헷갈린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정독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게 이런 구조구나 하고 이해를 하니까 조금 응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게 주식할 때 이렇게 써먹구나 하면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요. 그게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한국은행이나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미연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금융이란 것을 책임지는 데는, 그죠? 연방준비제도라 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융을 책임지는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191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개의 기구로 형성이 돼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어쩔 때는 FRB라고도 해놨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우리 한 번씩 보죠. 매파, 비둘기파, 그래 하는 게 보통 연방준비은행의 그 총재를 일컫는 말이죠. 여는 총재.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익숙한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또 말하는 거예요. 연방준비제도라는 이 큰 조직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준비은행, 그 다음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세 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공부란 거는요, 처음에 이해 안 돼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관심을 가지면 어느 순간 정리가 좀 돼요. 또 똑같이 이야기해도 잊어먹어도 돼요. 다음에 필요하시면 또 보면 되니까. 일단은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멤버들은요, 임기가 14년이에요. 금방 안 끝나죠.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대통령을 받기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멤버들은 계속 오래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멤버는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물론 과거에는 틀렸어요. 제도라는 거는 끝없이 변화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또 상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요, 어떤 워싱턴에 어떤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의사 결정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은행을 뭐 총괄 관리를 한다 뭐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밑에를 하기도 약간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수평 조직이니까. 우리가 아는 연방준비은행은 그 12개죠, 12개.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것도 옛날 중심인데 요즘으로 따져보면 뭐 역세권, 뭐 교통의 어떤 요람, 뭐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번화가, 시내 이래 보셔도 되고. 근데 옛날에는 그죠, 교통수단이 그 철도였죠. 그러니까 어떤 부산역, 서울역, 대전역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어떤 12개 지역이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방준비은행은 그냥 일반 은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연방준비은행의 이 역할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민간은행, 일반인들이 가서 거래하는 민간은행 이런 데다가 뭐 자금 같은 거 대주고 한국은행이 뭐 적금 받고 일반인들 상대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은 또 위에 그 FRP라고 그러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각 은행 총재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도 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연방준비은행 이 멤버들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걸 어디다 써먹는데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밤사이에 매파 발언을 해서 다우나스닥이 급락했습니다. 아니면 밤사이에 비둘기 발언을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근데 매파 발언을 할지 비둘기 발언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FOMC 회의가 열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연준 이사회에서 7명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연준 은행에서 5명이 참석해요. 근데 이 은행에서 뉴욕 있죠. 뉴욕은 무조건 참여해요. 뉴욕 은행장은 무조건 참여. 그리고 나머지는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그러니까 11명이 로테이션 하면서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건 안 바뀌죠. 그죠? 쉽게 바뀌나요? 안 바뀌죠. 왔다 갔다 안 해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파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FOMC가 열릴 때 연준 이사회 7명 제외하고 연준 은행 총재들이 참여를 하는데 뉴욕은 무조건 나온댔으니까 나머지 4명이겠죠. 이 4명이 어디가 누가 참여하는가 보면 확률적으로 매파다 비둘기파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먹어요? 그럼 예를 들었어요. FOMC를 쭉 이제 열리는데 그 멤버에 누구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참여를 한다. 애틀란타는 그 연은 총재는 레피엘 보스틱 맞나? 레피엘 보스틱 그 총재예요. 그럼 이 사람은 대표적인 비둘기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참여를 한다. 그럼 최소한 비둘기가 한 마리 있다. 우호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대표적인 매파 있죠. 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 로레타 메스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난 어떤 그 매파적인 기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할 때 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 참여하는 멤버가 보면 예상이 거진 90% 맞다는 거죠. 매가 갑자기 비둘기 되고 비둘기가 갑자기 매 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전체적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매파가 됐다 비둘기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의장인 파월이 하는 행동이지 여는 총재들은 거진 안 바뀌어요. 자기 지역이나 성격에 따라서 자기 기질을 그대로 하니까 수학 공식 같아요. 연준 이사회 7명, 연준 은행 5명. 그중에 뉴욕은 무조건 포함.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의 비둘기 매 기질만 파악해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FOMC가 열리기 전에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정보죠. 근데 이런 걸 대부분 관심도 없죠. 자고 일어나니까 매가, 자고 일어나니까 비둘기더라. 로또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공부를 하면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 구성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FRB라 한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12개 지역의 여는 총재들, 그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이 세 개가 모여서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그 미국의, 그죠? 통화정책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책임을 지죠. 어찌 보면 최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FOMC를 결정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그 멤버들이 연준 이사회 7명, 연준은행 5명, 뉴욕은 무주금 포함. 나머지 4명이 변수인데, 그 나머지 4명을 각, 그죠? 지역별로 비둘기 매, 그 사람의 성격을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11명인데. 그것만 열심히 메모하고 파악해도 엄청나게 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관심 없어 할까요? 왜 저만 관심 있어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연준이라는 거예요. 이 연방준비제도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는 그죠? 역사가 짧죠. 그죠? 역사가 짧고 미국이 독립선언을 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 뭐죠?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너무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이, 그죠?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이, 그죠? 탄생을 하죠. 하면 그 옆에, 어떤 워싱턴 대통령 옆에, 그러니까 어떤 참모라, 어떤 참모 역할, 어떤 핵심,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됐대요. 그죠? 나라, 그 이성계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하고 조선의 건국 틀을 만든 사람이 정도전이잖아요. 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천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했으니까. 초기 미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이 되고 그때 초대 재무부 장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모든 화폐부터 제도 모든 거 많은 기틀을 다 닦았어요. 알렉산더 해밀턴이. 다 만들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고 모든 기틀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거든요. 정도전만큼. 그래서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 사람이요. 왜 어떤 여러 가지 미국의 건국치나 이런 것도 모든 거를 다 했고 또 그 당시는 미국의 99%가 농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벌써 공업을 육성을 해야 미국이 살아남는다.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지 워싱턴의 오른팔로서 많은 일을 하다가 한 1800년, 그때, 1801년인가? 그 정계를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 이제 언론인으로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1800년 때 그때 보면요. 우리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토머스 제퍼슨과 앨런 버라는 사람이 선거를 해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근데 이 선거를 했는데 하필이면 동률이 나와요. 동률이 나오니까 동률이 나오면 하원에서 투표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원에서 제퍼슨이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 이 사람이 하원을 설득을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제퍼슨이 된 거다. 이런 말도 많고.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그 에런 버랑 약간 앙숙이 돼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됐어요. 그러다가 1804년에 1804년 맞죠? 그렇죠. 1804년에 이 에런 버라는 사람이 또 출마를 해요. 뉴욕 주지사 선거에 1804년 뉴욕 지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이때 해밀턴이 언론인으로 살아가는데 뉴욕 이브닝 포스트라는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후보를 이제 공화당 후보를 막 지지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주지사에 선거한 에런 버가 또 낙선을 해요. 그러니까 에런 버 입장에서는 막 열받는 거예요. 대선에도 출마해가지고 해밀턴 때문에 떨어지고 뉴욕 주지사 출마했는데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받죠.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많이 나오죠. 둘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둘이서 딱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 총 뽑아가지고 딱 서로가 쏘 죽이는 거 결투라 그러죠. 뭐 오케이 몰장의 결투 막 그렇듯이 서부 시대에는 어떤 보안관이 관장을 하면서 일종의 그런 거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야, 너 이리 와 결투해. 말이 결투지 그냥 쏴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많은 도시에서 결투를 금지했어요. 만일 결투를 해가지고 너가 정당하게 상대방을 죽였다 해도 사형을 시켜버리겠어. 그런 강력한 법을 둬요. 결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도시가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런 버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 떨어져, 뉴욕 주지사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해밀턴한테 너 이리 와, 내하고 결투해. 결투를 신청해요. 결투를 신청할 말은 일종의 명예거든요. 결투를 회피하면 비겁한, 부끄러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밀턴 아들도 결투를 하다가 사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밀턴은 싫어하죠. 기피를 하죠. 그런데 에런 버가 계속 시비를 걸어요. 이 겁쟁이, 비겁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결국은 해밀턴이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결투를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그때 뉴욕주에서는 결투하다가 걸리면 사형이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뉴저지주, 그게 허드슨 강, 그쪽에서 결투를 해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죽게 돼요. 총 맞아 죽은 거죠. 왜 이제 해밀턴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요,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본 틀을 다 닦은 사람이죠.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이 누구죠? 잘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토마스 제퍼슨은 3대 대통령이에요. 3대. 세 번째 대통령. 4대가 제임스 메디슨. 그러니까 이 3대 토마스 제퍼슨은 농업 유지였어요. 자치제를 부르짖었고. 근데 알렉산더 해밀턴은 그 당시에 공업을 주장했고, 그죠? 미국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농업인데 공업을 주장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집권제, 강력한 정부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틀을 뜯어두면서 이 연방준비제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실패하면서 쭉 오다가요. 어디죠? 1929년이죠. 1차 대공황이. 그러니까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뭔가를 자립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1933년, 35년 미국에서 은행법이라는 게 많이 이제 개정돼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연준은행이나 연준이사회나 서로가 기능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고 서로가 알력 다툼하고, 연준이사회에서 뭐라 하면 연준은행장들이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대공황을 겪고 은행법이 제정되고 하면서 1935년에 지금의 같은 틀을 갖춘 거래요. 그러니까 연준이사회가 연준은행을 일종의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 정리가 됐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죠? 어떤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많이 이제 변천이 됐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아는 부분은 루즈벨트 대통령, 그럴 때 또 대공황 때 우리나라 IMF처럼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개인이 해결했죠. 그때 US 스틸, US 스틸 맞나? 거기에 어떤 자본가, 회장이 나서서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이 문제를 내가 해줄게. 부실 기업을 내가 정리해줄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못한 일을 개인이 해결을 한 거죠. 말이 해결이지 부실 기업을 똥값에 다 사들인 거죠. 사들여서 정상화시켰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JP 모건이죠. JP 모건의 탄생도 그래 된 것이고, 그러면서 1914년도에 어떤 연방준비 제도란 게 시작되면서 오늘날 계속 이래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도 아니고 이게 뭐냐. 어찌 보면 그죠. 한 번씩 우리가 미국의 배우설 이런 거 막 하죠. 은행의 지분을 국가은행, 연방준비제도 이런 국가은행,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의 지분을 왜 개인이 갖고 있어? 이상하잖아. 미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그죠?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야기할 때, 예전에 저도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중재자 가문이라고. 정치 경제에 절대 참여는 안 한다. 조용하지만 중재자 가문이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나오는 일루미나티의 어떤 지도자들의 모임, 프리메이슨, 막 이런 거 영화로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록펠러 가문, 이런 식으로 참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미국이라는 특이한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또 나오는 이야기 있죠. 결국은 뭐다? 그죠? 세계 경제는 월가가 지배하고 그 월가에 돈을 대는 거는 유대계 자본이다. 그 유대계들의 모임이 일루미나티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 국가은행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갖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떠드는 거죠.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중요한 거는요, 이런 역사나 이런 구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식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시작은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부터 출발을 한 거고, 개정해서 지금의 어떤 자리를 잡은 거죠.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은 이래 했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연방준비은행을 이해를 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이해를 하고, 이 세 개를 이해를 하면 그 다음은 FOMC는 연준이사회 7명 플러스 연준은행 5명. 그런데 뉴욕 총재는 무조건 참석.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이 애틀란타냐 클리블랜드냐 누구냐 따라서 11명의 성향만 알아도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번에는 위험하다. 이번에는 좀 FOMC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다. 물론 예상이죠. 근데 저도 그런 거를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연준은행 총장들의 성향을 보고 이번에 누가 참석하는지 보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근거는 이렇다는 거죠. 물론 확률적이죠. 맞다 안 맞다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 맨날 그죠. FOMC 결과가 어떻고 저쩌고 거기에 따라 다우나스닥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하는데 연방준비제도는 뭐야? 이사회는 또 뭐고? 연방준비은행은 또 뭐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다 그놈이 그놈 아니야?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최소한
우리 계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최소한요. 이런 걸 들어봤다. 관심은 가진다. 질문을 한다. 엄청나게 상위 레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면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아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죠? 재미없는 그런 부분도 할 수는 있어요. 알렉산더 해밀턴 이 사람의 어떤 책을 읽을 때 49세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 왜 이렇게 빨리 요절을 했을까 하다가 이런 과정을 쭉 읽어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이 죽었더라고요. 결투. 오케이 못장의 결투. 그러면서 그 흥미를 갖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미국의 어떤 은행 경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된 거죠. 1907년도에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실제 대공황이라 하면 1929년도만 말을 하는데 실제 어떤 엄청난 여파를 미친 거는 1907년도예요. 세계 금융위기 같은 그 당시 다우가 한 50% 폭락을 하고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금융위기를 주도한 걸 보면 의외였게도 어떤 한 투자 은행이 작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파산한 거예요. 작전. 지금 보니까 그죠? 영풍재지 막 사건 터지죠. 새삼스러운 거 아니는 거예요. 1907년도도 그랬다. 그때 그 회사 이름에 그 투자기관이 그 니커보크.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저는 그 니코보코 그런 그 상표가 있어요. 니코보코 상표 있었죠. 그러니까 니커보크 이랬는데 그 당시에 구리에다가 엄청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몰빵했죠. 몰빵 해가지고 딱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하듯이 뭔가 발악을 하다가 온 금융기관이 초토화돼 버린 그런 사건이라 볼 수도 있어요. 작전의 역사도 100년이 넘었다. 엄청나다. 이래 보는 거고. 이래저래 공부를 하고 이래 하지만요. 결론은 뭐냐? 지금 신용 미수가 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 기다려야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저도 지켜보고 또 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